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뭐 OECD에 과장돼서 보고돼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물론 다만 이제 뭐 기준이나 자료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제 보유 재산을 고려했을 때도 정말 빈곤한가 우리나라의 노인이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직접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 뭐 빈곤율을 잡거나 아니면 공공부조 대상자를 결정할 때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대체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초연금에서도 당연히 이제 재산 소득 환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재산 공제 기준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살고 있는 어떤 주택 재산을 이제 완전히 소득으로 전환할 방법이 상당히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거주 부동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노인 빈곤율 국제 비교에서도 이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가액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자가 거주율을 봤을 때도 OECD 평균이 대체로 한 70%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55% 정도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48페이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재산 가액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이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노인들이 훨씬 더 빈곤하다라는 사실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한 이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생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주요한 수치로서 인용이 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혜택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또 이제 때는 노인 빈곤 문제가 좀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문제는 의료나 이제 노인 요양 공공주택과 같이 이제 노인한테 의미 있는 사회 서비스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노인들이 어떤 낮은 소득을 보완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중요한 장치로서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에서도 본인 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고 공공주택 공급 비율, 특히 이제 노인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비율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의 역할을 감안을 한다면 다른 OECD 국가들하고 한국의 노인 빈곤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인 이제 이 사회 서비스를 감안을 했을 때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더 빈곤한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말씀하셨듯이 공적 연금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이 이제 노인 소득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로 이제 OECD 평균이 60% 안쪽, 약 60%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20% 미만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급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수치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역할이 극적으로 커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이게 상당히 이제 노동시장 문제하고 결부가 돼서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극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일례로 이제 근로세대 인구 18세에서 59세 사이에 특정 시점에 공적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적용자 규모가 약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급률 증가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또 노령연금 수급률 자체도 2050년에도 한 63%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낮은 수급률 그리고 낮은 급여 수준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시면 표 4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 수급률과 급여율 전망 표인데요. 보시면은 수급률 전망이
계속 꾸준히 어쨌든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2050년에 가도 68%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소득 대체율이 2020년에 약 25%에 근접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제도에 규정된 소득 대체율이 이제 명목 소득 대체율이 낮게 설정돼 점점 낮아진다라는 것 때문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러니까 공적연금 소득, 국민연금 소득이 그 1인당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소득층 문제를 중심으로 공적연금 급여를 확충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위 평균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너무 낮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사람들의 급여 수준 역시도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발전을 고려했을 때는 중요하게 감안을 해야 되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 수준을 그러니까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첫 번째 이제 기초연금, 최근에 이제 2배로 급여율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들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기초연금이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을 살짝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연금 급여 수준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대체로 한 기초연금 급여를 중복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30% 안쪽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받아도 소득 대체율이 평균적으로 25에서 30%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요. 또 장기 가입자는 아무래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초연금에 기대서 공적연금의 어떤 낮은 보장 수준을 메울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그 밖에 기초연금의 이제 실질 가치가 보전되지 못할 가능성은 여러 가지 장치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급여 연동이 이제 물가 연동 방식으로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여기 기술되어 있는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이 이러한 공적연금의 미비함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어떤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서로 기능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기능적 등가물이 아니다, 두 가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노후 보장에 관해서 애초에 다른 기능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애초에 다른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적연금을 가지고 공적연금의 어떤 미비한 역할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사적연금에게도 무리한 요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적연금은 전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요소를 두고 있고요. 그밖에 급여 상한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지만,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주로 중간층 이상이 추가적으로 공적연금에 더해서 추가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 후에도 근로시기에 비해서 소득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어떤 중간층 이상에게 적정 소득 대체율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적연금을 가지고 공적연금의 역할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다라고 보고요. 지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현재 상황 역시도 소득 계층이나 성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입률이나 유지율에 상당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몇몇 그 사적연금을 좀 변형을 시켜서 공적연금에 준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례들이 있지만 독일하고 스웨덴에서 이런 몇몇 사례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공적연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당한 기능을 하도록 자리를 잡은 다음에 최근에 이루어진 변화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스웨덴의 프리미엄 연금이나 독일의 리스터 연금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 기술을 해놨는데 역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노동소득의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도 상당히 비현실적이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소득 대체율 인상, 특히 이제 명목 소득 대체율 인상은 지금 현 세대 노인 빈곤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적어도 10년 이상 앞으로 가입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적연금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국민연금이 자연스럽게 뭐 자리를 잡아가면서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급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면 굳이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앞에 표사에서 본 것과 같이 평균 소득자에게도 실질 소득 대체율 전망이 상당히 이제 점진적으로 오히려 낮아질 걸로 보이는 굉장히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나라의 공적연금 발전에서도 보기 힘들었었던 이제 특히 이제 초기 중기 국면에서 보기 힘들었던 이제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이제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고민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고용 불안정성이라든지 노동소득 불평등이 더 클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의 역할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세대다. 그런 면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어쨌든 역할 확충을 뭐 이 세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게 일부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평균 소득자들에 대한 공적연금 보장 수준에 관한 전망 역시도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굉장히 타당한 고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재정 문제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재정 문제의 시간적 스팬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는 대안들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어떤 재정 목표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재정 안정의 의미조차도 사실 불확실합니다. 과연 어떤 상태의 재정이 안정적인 거냐.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은 너무나 안정적인 거죠. 너무나 안정적인 상태고, 이걸 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재정 문제를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 그리고, 재정 안정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독일이라든지 스웨덴의 기준에서 보자면은, 우리나라, 그들의 공적연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보자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리포트를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수급률과 급여율 전망표인데요. 보시면은 그 수급률 전망이 계속 꾸준히 어쨌든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2050년에 가도 68%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소득 대체율이 2020년에 약 25%에 근접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제도에 규정된 소득 대체율이 이제 명목소득 대체율이 낮게 점점 낮아진다라는 것 때문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러니까 공적연금 소득, 국민연금 소득이 그 1인당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소득층 문제를 중심으로 공적연금 급여를 확충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위 평균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너무 낮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사람들의 급여 수준 역시도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발전을 고려했을 때는 중요하게 감안을 해야 되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 수준을 그러니까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첫 번째 이제 기초연금 최근에 이제 재산 가액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이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노인들이 훨씬 더 빈곤하다라는 사실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한 이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생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주요한 수치로서 인용이 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혜택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또 이제 때는 노인 빈곤 문제가 좀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문제는 의료나 이제 노인 요양 공공주택과 같이 이제 노인한테 의미 있는 사회 서비스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노인들이 어떤 낮은 소득을 보완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중요한 장치로서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에서도 본인 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고 공공주택 공급 비율 특히 이제 노인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비율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서비스의 역할을 감안을 한다면 다른 OECD 국가들하고 한국의 노인 빈곤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인 뭐 이제 이 사회 서비스를 감안을 했을 때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더 빈곤한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말씀하신 2배로 급여율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들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기초연금이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을 살짝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연금 급여 수준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대체로 한 기초연금 급여를 중복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30% 안쪽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받아도 소득 대체율이 평균적으로 25에서 30%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요. 또 장기 가입자는 아무래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적 기초연금에 기대서 공적연금의 어떤 낮은 보장 수준을 메울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그 밖에 기초연금의 이제 실질 가치가 보전되지 못할 가능성은 여러 가지 장치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급여 연동이 이제 물가 연동 방식으로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여기 기술되어 있는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이 이러한 공적연금의 미비함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어떤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공적연금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이 이제 노인 소득 구성액을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로 이제 OECD 평균이 60% 안쪽, 약 60%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20% 미만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수치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역할이 극적으로 커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이게 상당히 이제 노동시장 문제하고 결부가 돼서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극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일례로 이제 근로세대 인구 18세에서 59세 사이에 뭐 특정 시점에 공적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적용자 규모가 약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급률 증가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또 노령연금 수급률 자체도 2050년에도 한 63%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낮은 수급률 그리고 낮은 급여 수준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53페이지에 보시면 표 4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해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뭐 OECD에 과장돼서 보호돼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물론 다만 이제 뭐 기준이나 자료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제 보유 재산을 고려했을 때도 정말 빈곤한가, 우리나라의 노인이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직접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 뭐 빈곤율을 잡거나 아니면 공공부조 대상자를 결정할 때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대체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초연금에서도 당연히 이제 재산 소득 환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재산 공제 기준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살고 있는 어떤 주택 재산을 이제 완전히 소득으로 전환할 방법이 상당히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거주 부동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노인 빈곤율 국제 비교에서도 이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가액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자가 거주율을 봤을 때도 OECD 평균이 대체로 한 70%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55% 정도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48페이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